자, 안녕하세요. 우리 심화반 첫날이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진행할게요. 자, 우리 심화반은 이제 세무회계가 요즘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일단 세무회계도 어렵지만 1차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회계사분들도 세무사분들도 전부 세법 난이도가 어, 예년 한 5년 전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아요. 특히 회계사분들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 난이도가 특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스마일 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원래 안 보였었잖아요. 지금 다 보여서 이렇게 생겼구나. 잘 보인다. 저희 뒤에도 다 보여요 이제 표정과 얼굴이. 자, 그래서 뭐였지? 난이도가 올라왔고요. 실제 우리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세법과 특히 경제학 평균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려워지는데 그 계산 문제들의 대부분은 여기 이제 2차 세무회계에서 이미 나온 포인트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1차 객관식을 아무리 회독을 해도 뭔가 그래 수업 시간 배웠어도 직접 안 풀어보면은 틀려요. 근데 오히려 한 번이라도 풀어본 거를 시험장에 마주쳤다면 의외로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위해서도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또 세무사분들도 세법 꽈락률이 예전에는 이게 세무사는 1차 시험이 좀 말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꽈락률이 현저히 높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3년도에 한번 대규모 폭탄 사태, 꽈락률 72%,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60% 정도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이때 또 계산 문제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1차 시험을 위해서도 대비하는 거고요. 사실은. 두 번째로는 1차 우리 시험 통과했다고 자격증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1차에만 또 집중하시면은 또 1차 합격하고 2차까지가 3개월 뿐이잖아요, 일단. 그죠? 동차가. 동차는 뭐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특히 회계사분들은 최대한 통과를 해놔야지만 다음 연도에 이제 당연히 최종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때 당연히 1차랑 연계성이 높은 세법, 재무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동차를 버려버리면은 유예 때 첫 2차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첫 2차는 남들한테 동차한 거야 이게. 은근히 한 번에 그 소중한 기회를 무의미하게 날려버리시면 안 되고요. 또 요즘 동차 합격생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에요 세무사분들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3개월간 너무 이 2차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바로 놓게 돼요. 그냥 난 유예해요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좀 이전에 세무회계 한 번이라도 접했으면은 세무회계 난이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또 그냥 출제 방향성을 알면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해보자, 혹시 안 되면 유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유예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가짐이.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법소부가 2차 세무회계 100점으로 출제했는데 회계사는 상증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회계사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죠. 세무사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의 계산 문제의 상당 부분은 2차에 이미 특히 최근 2차 시험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이고 매년 이렇게 심화반에서는 올해 기출도 풀어드려요 제가. 올해 기출도. 그래서 최근에 또 있었죠. 그저께인가 이제 그 토요일에 세무사 시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또 처음으로 제가 강평을 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지만 12시간 수업이더라고. 지옥의 시스템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심화반 세무회계는 제가 아직 1차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2차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뭐 기본반보단 조금 더 배우고 싶어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반 때 안 배우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본반 때 배운 거 플러스로 조금 더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심화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아직 기본반밖에 안 들었는데 막 이래가지고 올해 명칭도 약간 핵심 이론만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5차 느낌이지 2차 강의는 애초에 유예 강의라고 하고 그죠? 아니 뭐 동차 강의 요게 좀 순수 2차 강의여서 그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게 이제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전제가 들어가니까 설명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쉬운 내용은 좀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 어려운 내용까지 가미돼서 배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여러분한테 지금 주입되면은 오히려 이게 막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은 기본 강의 때 배운 거 배우면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강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거야. 이게 원래 내용이. 그리고 자, 뭐 이 친구도 올해 그 1차 합격 중에 이제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한 친구여서 한번 후기를 받아봤는데 올해 동차도 매우 잘 봤어요. 올해 지금 세무사 분인데 동차도 매우 고득점으로 이제 합격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높은 점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없는데 동생이 있다면 심화만 추천한대요. 죄송해요. 나만 웃기는구나, 이게. 자, 그리고 1차 시험의 경우 세법 계산 문제가 이거 연습서 문제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추천했기 때문에 심화반을 추천드리고 싶고, 또 이때 이 친구가 이제 수험을 그만둘 뻔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 심화반 커리 중에서 이제 퀴즈 풀이가 있어요. 퀴즈 이제 심화반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시키고자 올해는 이제 윤돈쌤과 더불어서 스터디처럼 퀴즈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정 어떤 날짜 학원과 협의를 해서 애초에 이제 시험처럼 재무회계, 세무회계를 시간 재고 또 풀면서 또 이제 풀이도 해줘요. 풀이도 직접 해주는데 이때 틀렸다고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세무회계도 우리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꽈락률이 제일 높은 과목이에요. 꽈락률이. 특히 세무사분들은 최근에 80%까지 꽈락률이 올라갔고요. 보통 최소 60%야. 80점 못 넣는 게 2차도. 근데 그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잘하다 보니까 잘해지는 거지. 처음에는 다 꽈락 나고 저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수험생 때 제가 충격받았던 게 처음 2차 세무회계야. 왜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예 못 풀어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얘기 됐는데 다 풀어요 또. 슥슥슥슥 시험 누구야 선생님이 겁줬네. 채점은 다 틀려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쓰레기인데 막 쭉쭉 찢어요 막. 문제가 쓰레기가 아니라 원래 이 과목 특성이야 이게. 원래 과목 특성이 진짜 충격적이야. 올해 특히 세무사 지금 2차 시험도 이제 내일 강평할 텐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 하나 틀리면 빵점이야. 그래서 지금 30점이 빵점이 되게 많아 이게. 근데 시험장에서 안 풀었냐? 다 풀었어. 다 풀었는데 빵점. 이렇게 꽤 있어. 이게 실제 시험이 그래요. 실제 시험이. 그래서 이 심화반 때 퀴즈로 탈탈 털려서 오히려 이거를 잘하는 동차 합격생 이런 분들은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다. 약간 조금 어깨가 좀 뽕이 차올랐을 때 이 퀴즈를 틀면서 난 아직 부족하구나. 세무에게 나중에도 어렵는데 미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또 매일 퀴즈 제공, 저희는 아마 타 학원에는 없는 서비스예요. 이게 아마. 그리고 책에 당연히 없는 새로운 문제들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서를 암만 외웠어도 퀴즈 보면 다 틀린다는 거야. 정확히 규정을 알고 그 마스터 이론서 요약서 같은 그 이론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을 때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고자 이제 매주 거의 이제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작년 동차생도 제일 도움이 됐다는 게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포인트가 이제 출제된다. 세법은 특히 1차도 2차도 세무회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길어서 좀 뺐는데 퀴즈 본 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이 친구도 학교에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유튜브에 그 동영상 좀 창피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얘기해버렸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름은 좀 가렸죠? 나름. 자, 그리고 교재는 이제 우리 좀 회독을 빠르게 돌리고자 그 요약서라고 하는 세법 마스터. 그리고 문제집은 연습서, 세무회계 연습서 이렇게 붙으면은 그게 2차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문제집.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회계사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회계사분들은 이 상속 증여세법이 10점 출제돼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무료로 진행하니까 세무사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게 세무사는 상증세가 세법학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예 출제 경향이 달라. 여기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거기는 약간 사례나 판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요 상증세 세무회계용 특강은 세무사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 뭐 들어도 나쁠 건 없지만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1차에도 많이 나오고 2차에도 많이 나오는 법소부인데 그래서 법인세가 중요한 게 40점 출제되면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죠? 양 많고 나이도 높고 소득세도 30점에 어렵죠.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사실 나중엔 별 하나가 돼 이게 사실. 근데 이러면 또 좀 어렵대요 이래가지고 좀 2개 해준 거야. 그래서 20점. 그래서 요 20점은 거의 맞추셔야 돼요. 이게 1차와 거의 비슷해.
그리고 난이도도 별로 안 어렵고 내용도 적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거의 한 18점 먹고,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한 문제는 좀 매년 폭탄 정도가 나와. 그거는 최대한 좀 그냥 나중에 풀고, 쉬운 주제들 주어간 다음에 예를 들어 특수 주제 같은 거는 좀 회계사분들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주요 주제와 여기 소득세는 그냥 전범위야, 시험 범위야. 2배사 근영기 퇴학 나왔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나올지 맞춰주세요. 소득세법 나와요 이래요. 제가 소득세는 찍을 수가 없어 회계사분들한테. 2배사 근영기 퇴학인데 어떻게 찍어? 근데 세무사분들 조금 제가 찍어주는데, 아무튼 이렇게고, 세무사분들 좀 차이점은 이제 상증세가 빠지면서 법인세가 10점 추가돼요. 그래서 여기는 50점이야 심지어. 근데 법인세 제끼고 어떻게 합격해? 그죠? 근데 저는 소부로만 합격할래요. 아직까진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50점 중에 40점 맞으면 되지 않나요? 올해 소득도 거의 빵점이라니까, 애들이. 그죠? 근데 여기가 쉬워, 또. 여기가 쉬웠어, 올해. 근데 여기도 쉬웠어, 법인세는. 법인세가 올해 나쁘지 않았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 어렵고, 법인세 한 반은 쉽고, 반은 어렵고,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 반타작하고 부가세 다 맞고 여기서 줍줍하고 이래가지고 세무에게는 세무사도 매년 60점 넘으면 잘했다고 평가돼요. 알겠죠? 뭐 작년같이 폭탄인 애는 40만 넘어도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애야. 특수한 애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목표를 60점 이상 맞으시면 돼요. 그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60점 이상. 물론 막 80점, 90점 맞는 친구도 가끔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또 소수고, 이제 평균적으로 합격생들이 60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매년. 올해도 아마 조심스럽지만 60점 넘으면 거의 합격권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알게 모르게 여담이지만 세법학이 어려웠어요. 반전으로 세법학 2가 특히 예측치 않은 주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거 일단 꽈랑 넘는 게 우선순위야, 세무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 트렌드가 자주 바뀌어. 고지 같아. 자, 그래서 잠깐 시험 문제 살짝만 살펴볼게요. 자, 조금 회계사분들이랑 내용 범위는 똑같지만 출제 방식은 살짝 달라요. 일단 회계사분들은 120분이 나오기 때문에 양이 더 많아, 세무사분들보다 양이. 그래서 문제도 약간 이렇게 좀 양면, 요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반쪽색이 가는 주제예요, 이 약간.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갑을병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또 이게 갑의 소득 자료야. 그러면서 주관식 시험은 이렇게 물음부터 봐야 돼, 항상 문제 풀 때. 요구사항에서 요런 걸 다 적는 거야. 요구사항 약간 이런 거지. 처음에 문제 1 물음 1 적으면서 요구사항 1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사업소득 하면서 이거 물어보는구나, 뭐 사업소득 떴구나 하면서 적는 거야, 주관식 시험이니까. 그리고 또 요구사항 2 적고, 이런 건 안 적는 거예요. 이거 3줄 가끔 적는 애들이 있어. 처음 2차 배우는 애들이 이거 다 쓰다가는요 한 2문제 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요구사항 2에 이자소득 총수익금액,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배당가산액 이런 거 쓰면서 답 적는 거야. 그러니까 손이 일단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붙여가지고, 저거 시간 너무 없다, 세무사는 90분이거든요 여기 120분인데 그래서 세무사분들은 여기에 요런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1번 답, 2번 답, 3번 답 요런 식으로 바뀌었어. 좀 차이점이. 출제 어쨌든 기간이 다르니까. 근데 회계사분들은 아직까지 좀 꼰대 마인드를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동그라미 1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달 수가 없고 그냥 이자소득 총수익금액 답,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답, 배당가산액 답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풀이과정도 적어야 돼. 심지어 풀이과정 여기 보시면 풀이과정 적도로 되어 있어. 그리고 회계사는 순서대로 작성하래 또.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세무사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4, 3, 1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2, 3, 1, 4 이렇게 풀어도 돼요. 번호만 명확히 명시하면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은근히 차이가 있고요.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래요. 그죠? 근데 근거를 채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근거가 없이 답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출제 기간이. 그래서 오히려 근거를 열심히 쓰는 수험생도 있거든요. 근데 근거는 채점이 안 들어가는 게, 일단 근거가 사람마다 달라. 그죠? 흔히 말하는 수험 왁구가 선생님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채점해? 몇천 명을. 단기간 내 교수님이. 근데 근거는 기재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세무회계 답 도출상 근거가 없이 도출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보니까 근거를 기재해야 되지만 근거를 자세히 적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별도로 채점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교수님들이 어렵게 내서 회계사도 세무사도 그 합격생 뭐 700명 이런 1000명에 미달해버린 거야. 이게 전국에 막 회계사가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해버렸어. 왜 닭과랑 나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근거를 좀 본다 이런 설이 있어. 이것도 설이.
얘네를 공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근거를 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춘 애들은 뭐 점수를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극한의 예외적인 해를 대비해서라도 근거를 좀 써주는 게 좋지만 원칙은 채점이 안 들어가니까 근거를 막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히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항상 원 단위까지 수락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이런 것 좀 쓰지 말래요. 그리고 절사하시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100만원 세법 풀이할 때는 심플하게 그냥 1 이렇게 적고 그러잖아요. 근데 답에는 그렇게 적으면 틀리는 거야. 답에는 100만원 써야지 이렇게 하고 연습처럼 풀면 안 돼요. 연습처럼. 그죠? 이거는 풀이 과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답에는 원 단위로 써야 돼. 그리고 뭐 이런 단서지문 항상 세부담 최소화 과정으로 풀라라고 돼 있고 그리고 뭐 을도 보시면은 뭐 을의 종합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관련 물음이 이렇게 한 자료에 3개 정도 있죠. 보시면 또 여기 병의 소득 이러면서 또 병의 소득에도 요구사항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2차 시험은 일단 문제 사이즈가 이렇게 엄청 커요. 1차 시험은 보통 요 사이즈가 확 작아져서 요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여기는 지금 한 자료를 통해서 3개를 어이씨 거슬려 3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양도세 있고요. 여기는 또 이제 부가세 자료예요. 부가세 자료도 좀 커요. 이렇게 막 주관식 답안 양식을 작성하셔 뭐 이런 거야. 근데 이거 작성해야 되나요?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야 돼요. 손 개 아파요. 자 그리고 여기 부가세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이런 세무조정 문제들이야. 그죠? 이 50기 대한의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소득 처분을 해서 이제 가산조정, 차감조정의 과목금액 처분 적는 것들이 자료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죠? 자, 요 자료에 세무조정, 또 가끔은 세무조정 아니고, 뭐 이게 대손충당가 문제는 대손실적률 구해라. 그 다음에 또 세무조정도 있어요. 그죠? 세무조정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세무조정. 그리고 여기도 세무조정. 그리고 요 가끔 회계사는 이렇게 이제 주관식 문제도 살짝 있는데 별도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세무회계 내용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아는 내용들이어서 오히려 쉬워요. 계산 문제보다. 회계사도 세무회계에 주관식 문제가 미세하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특수주제가 이게 연결 같은 거. 연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에는 항상 상증세가 있어요. 그리고 상증세는 또 주관식 문제가 아주 간단히 있어요. 아주 간단히 회계사는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자 세무사분들 이것도 엊그제 있었던 이게 다 25년도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분들은 일단 이렇게 1번 문제가 되게 법인세야. 자 1번 문제 법인세여가지고 여기도 보통 보면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문제 세무조정하는 문제 문제 2번도 세무조정 문제 문제 3번도 세무조정 문제 문제 4번도 세무조정 문제인데 이게 좀 짱나는 게 이게 회계사는 웬만하면 한 페이지에 뭔가 문제를 다 넣어서 물음을 이제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그거를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물음이 넘어가지면서 물음이 한 페이지 반이 되면서 앞에 뒤 이렇게 왔다 갔다 풀어야 돼. 이러다 저는 거야. 저는 첫 번째 수가 이런 거야 이게 시험장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죠?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물어봤었지 하면서 가정 같은 걸 잘 못 봐요. 세무 사람들이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10% 가정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셋째 짤이 이하 없는 것은 이런 거 못 봐. 시험 정신없이 풀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꼼꼼히 읽어야 되면서 빨라야 돼. 이게 속도가. 그러니까 정확하면서 빨라야 돼가지고 어려워 이게. 어쨌든 또 세무조정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 때에 따라 다른데 올해는 6점짜리 세무조정이 5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세무조정 한 개가 1점 아님 2점이야. 1점 아님 2점. 세무조정 하나가. 너무 쉬운 건 1점. 까다로운 건 2점. 아주 어려운 세무조정은 3점까지 준 적도 있어요. 뭐 그런 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세무조정이 이게 6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개만 나올 수도 있고 3개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죠? 막 그런 거 있지. 6점이니까 6개 나오겠지? 막 억지로 집어넣잖아? 감점당해요, 또 친구들. 알겠죠? 세무조정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번 주제는 주로 특수주제가 출제돼요. 세무사분들도 법인세.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합병 문제, 이게 합병 문제. 합병 10점. 그리고 여기는 연결 10점. 보시면 연결 10점에서 20점. 그래서 법인세가 50점을 했죠. 근데 좀 자랑을 하자면요. 올해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주제 예측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반 이상은 맞춘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건 좀 자랑하자면 올해 연결시 합병 10 뜬다. 연결시 합병 10 무조건 떠요. 연결 합병 꼭 보고 가세요. 진짜 나왔어요.
10 정확히. 대부분은 선생님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죠. 연결 20점 나오거나 합평 20점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10 나오니까 둘 다 하셔야 되는데 나왔고요. 올해는 요거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맞추게 예제처럼 나왔어요. 오히려. 근데 이 연결 합병이 1차 때 잘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막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으면 잘 안 들어 애들이. 그래서 동차생들은 대부분 제껴버려요. 근데 올해는 요 20점이 제일 쉬웠어. 네 문제 중에 공부한 사람은. 요게 다 맞추면 20점이야 그냥 20점. 그죠? 엄청난 이제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30점 이렇게 출제되는데 세무사분들은 가끔 소득세가 회계사는 항상 독립적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 안에 자료가 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무사분들은 항상 이거부터 읽어야 돼. 자료가 독립적이란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그냥 1년치 소득을 다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가끔 있었어. 공포의 막 김산이 문제 이런 거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막 수험세대사에서 웅성웅성 회자되는 문제들이야. 아무튼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출제돼서 이게 금융소득 자료 딱 봐도 막 보기 쉽게 해놨죠. 그죠? 이게 뭐 세법학이야? 뭐야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세무사분들은 다행히 이거 쓰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약간 이런 비판이 있었나봐. 그래서 그냥 1번의 답, 2번의 답, 3번의 답. 요런 느낌이야. 그죠? 요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 문제가 또 이렇게 크게 출제가 됐고요. 여기는 또 연금 기타 소득 자료 있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있죠. 요거는 12점이면 아마 2점씩이야. 깔끔하게 웬만하면. 그리고 마지막은 충격적인 기부금 세액공제 문제가 하나 출제됐는데 요거는 8점. 그럼 요건 아마 뭐 2, 3, 3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약간 2, 3, 3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30점이 보통 이렇게 자료가 3, 4개 정도 출제돼서 뭐 10, 10, 10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8, 8 뭐 몇몇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부가가치세 20점. 근데 20점 중에 다시 10점은요. 매출세 문제들이에요. 보통은. 요거는 매입세가 먼저 나는데 여기는 뭔가 그냥 겸용사업자 문제들이 8점. 그 다음에 여기는 매출세액과 관련 문제가 12점 이런 식으로 출제돼서 매출세액 하나, 매입세액 쪽 하나 보통 이렇게 출제하거나 때에 따라서 간이가세가 가미돼요. 간이가세가 한 4점 정도가 가미돼서 884 아니면 10, 10 이런 게 여기는 좀 특이하게 12, 8 이렇게 출제됐고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야. 욕밖에 안 나와 지금. 양이 여러분들이 90분에 18페이지를 대개 동차생은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못 풀어요. 이게. 그리고 유해생들 정도도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자료 한두 개는 제껴요. 이게 근데 다 보긴 봐. 유해생은. 보긴 보지만 그래도 다 못 풀어. 특히 올해 18페이지는 많은 양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문제를 읽어야 돼요 또. 그리고 다 처음 보는 문제니까 분석을 또 해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물음도 매번 똑같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뭔가 연금소득도 2차는 요거 물어봤네? 이거 자료에서 뭐 이렇게 생각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야 일단. 아마 세무사분들은 4과목 중에서 2차 4과목 중에서 가장 시간이 쏠리는 과목으로 평가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도가 중요한데 나중에는 정확하고 빨라야 돼. 그래서 저는 애초에 동차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양을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줘요. 일부러. 약간 실제 시험장에선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처음 보는 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대비해서 일부러 많이 줘. 그래서 좀 쉽게 나오면 애들이 선생님 문제가 올해 실제 좀 쉬웠어요. 남들도 쉬웠다고 하나요? 이렇게 평가해.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니까 양도 많이 주고 그리고 시간이 남았어요 이래. 시간이 남았어요 하면서 좀 이제 빡시게 트레이닝 할 거예요. 근데 심화반 때까지는 애초에 전범위로 퀴즈를 보지 않고 배운 범위 진도별로만 봐. 알겠죠? 그래도 좀 많게 줘. 많게 줘. 그래서 좀 악마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욕해도 뭐 그래도 악마예요, 저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이론 정리. 요약서를 통해서 자, 마스터를 통해서 이론 정리하고요. 내용은 1차에도 항상 나오는 계산. 2차에도 자주 나오는 계산. 그 주제를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심화반은 시수가 뭐 2차에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배울 순 없고요. 1, 2차에 많이 나온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매년 제가 나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해 2차 시험에 나올 법한 주제를 일부러 많이. 1차에는 항상 많이 나오고 1차는 사실. 그래서 매년 이게 주제가 달라요. 배우는 주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서로 문제풀이 당연히 하겠죠. 연습서로 문제풀이. 그래서 요때 일단 문제를 1회독 하시고요. 당연히 뭐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한 번 더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그 회독을 거쳐서 일단 최소 심화 과정 동안 2번 푸는 건 필수고요.
좀 더 여유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뺐을 때 앞에 게 까먹잖아요. 근데 너무 억지로 막 이제 시간을 막 잠을 4시간 자서까지는 불가능하고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당연히 일정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2주 전에 있는 주제들을 한 번 더 풀어서 여유되면 3회도 본인이 문제 풀고 수업 시간 한 번 풀고 복습으로 2번 풀고 해서 여유되면 3회도 뭐 최소 2회도 심화 과정 동안 연습서를 돌려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2차에 나오는 출제 느낌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1차 합격하고 들어가면은 충격받아요, 진짜. 아예 그냥 손 나와버리거든요. 미리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매주 이제 퀴즈 제공하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내 최하가 됐냐라는 거 확인 작업. 자, 그리고 세무에게 이제 잘하는 방법은 당연히 처음에는 그냥 이론 정리와 문제풀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도 이게 레벨 1, 2, 3 정도로 이렇게 하중상이 있어요. 세무에게 안에서. 근데 심화반 때는 거의 하중 위주로 풀 거야. 알겠죠? 하중 위주로. 유예반 때는 오히려 중상 이렇게 풀거든요. 약간 느낌이. 근데 심화반은 이제 하중 위주로 풀고요. 상은 거의 일단 안 풀 거야. 알겠죠? 상은. 괜히 이게 어줍잖게 어려운 거를 막 이제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쉬운 걸 틀려. 쉬운 것도 어렵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가실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풀 건데 기출문제 아닌 것도 사실은 풀긴 풀지만 요 문제를 좀 자주 보시는 게 좋아. 워낙 시험이 그래도 반복돼서 출제되는 게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요걸 일단 마스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회도 거치면서 이제 범위가 확장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연습서 문제만 풀이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세무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요 이론서 다독을 같이 해야 돼. 이론서 다독을 같이 해서 시험엔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으나 이제 안 나온 것까지 가미돼서 나오는 내년 시험을 대비할 때 그 안 나온 건 어쨌든 시험 범위가 법에 있잖아요. 법과 법령에 있다 보니까 이거 많이 나왔고 이거 안 나왔다. 이것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되게 시험에 떠. 올해도 그게 적중이 되게 많아. 소득세도. 아무리 지역적이었어도 정말 특이한 것도 이제 대부분 저희 모의고사 한 번씩 다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돼. 사실 세무에게는 나중에는 막 뭐 10회독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뭐 회독을 5회독 이상은 해야 되고요. 그냥 이론서 없이 연습서만 돌리는 친구들은 연습서 문제를 그냥 외운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세무에게는 뭔가 이게 어떤 항목이 작용하에 따라 이게 뒤에랑 영향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답이 바뀌어.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연습서 문제지만 해독하는 걸 일명 공회전이라고 하거든요. 공회전 하시면은 꽈락이에요. 알겠죠? 세무에게는 공회전 하시면 안 돼. 절대로 연습서 회독만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읽혀질 때까지는 좀 연습서 회독을 좀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내가 좀 외웠어. 막 답이 막 그냥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그 문제를 푸는 데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안 나온 거, 아니면 이 문제에서 가져가야 될 거, 이 문제에서 내가 실수했던 거, 요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걸 답을 이미 막 보이는 거를 그냥 푸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중에도 공부하면 또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매년 나와. 회계사 세무사. 그럼 금융소득 문제는 한 30문제 있어. 자, 그 하루에 복습할 때 다 못 풀어 절대. 그건 내일도 못 풀어. 한 3일 동안 금융소득만 해. 막 진도는 앞으로 막 사업소득 쭉 나가고 있는데 안 되겠죠. 근데 금융소득 30문제 중에 한 15문제는 거의 비슷해. 그러면은 일단 한 10문제 자기 역량에 맞게 한 10문제만 풀어도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독할 때 남은 10문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그러면서도 쭉 풀다 보면은 일주일 가요. 일주일. 근데 우리 세무에게 보통 이상적인 회독이 전범위 회독이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세무에게 전범해보는 게 이상적인 회독이거든요. 그냥 수업 처음 들을 때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금연수도 일주일 보면 1회독을 4달 걸려. 1회독 4달이면 어차피 다 까먹는 거야. 그 30문제 다 풀었어도 어차피 또 까먹는 거야. 차라리 대표 유형, 거의 정확한 대표 유형 10문제 정도로 풀고 다음 회독 때 이제 좀 10문제 중에서 본인이 좀 쉽다라는 거는 또 안 풀어도 돼. 또 안 푼 거와 어려운 거, 틀린 거 요런 식으로 회독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해요. 세무회계가. 그런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점차 이제 주요 주제들은 한 3회독 때부터 마스터가 되면서 이제 합병도 좀 해볼까? 연결도 해볼까가 1차 합격한 동차 때 들어도 괜찮아. 그때 들어도 나쁘지 않은데 뭐 미리 들으면 좋지만 어쨌든 요즘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니까 버리는 주제가 거의 없어야 돼요. 특히 요런 특수 주제들이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회계사도 그렇고. 근데 그거 안 해버리면 빵점이잖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영역까지 이르잖아요.
이 영역까지 이르려면 보통 유예생, 유예 3차생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엔 결국은 실수와 함정 싸움이에요. 근데 요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수를 아예 안 한다. 거의 이제 수석이야. 그런 애들이 수석이고, 함정에도 좀 걸리기도 하는데 최소화 시켜야 돼. 최소화. 알겠죠? 그러려면은 세무에게는 오답 노트가 필수예요. 그렇죠? 오답 노트를 거의 합격생들이 했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하는 방식은 다 달라. 하는 방식이 다른데, 뭐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이제 문제를 좀 한 3회 정도 풀었을 때는 이제 외워진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집에 자기가 틀린 것만 체크해서 그 문제는 그냥 틀린 거 보는 거야. 아, 이거 5번 자료 이거 함정 낚이지 말자 이렇게. 또 두 번째 방법은 오히려 연습서는 깨끗이 아예 표시가 아예 없이 그냥 거의 백지 상태로 연습서를 두고 자기가 틀린 거를 이론서에 적는 거야. 뭐 요약서나 뭐 세법개론 이런 이론서에 그 관련 규정에 나 문제 이거 풀다 이런 식으로 틀렸으면 뭐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이론서 볼 때 문제 푼 게 떠올리게끔 하는 거지. 아, 나 이거 틀렸었어. 이거 틀렸었지. 이 문장이 이렇게 나와서 틀렸었어. 이런 거 적으면서 어쨌든 아니면 아예 그냥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예 막 무에서 유로 작성하는 거는 좀 비추해요. 네, 뭐 그거를 뭐 하는 거를 막 억지로 말리고 싶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틀리는 것들은 이러면 안 돼. 아, 이거 아는 건데. 그냥 쌤 좀 쪼잔하네. 약간 이러면서 에이, 틀렸다. 다음에 맞춘다. 이거 나보다 아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또 틀려요.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나 아는 건데 그냥 다음에 맞추겠지 하면 또 틀려요, 진짜. 근데 이거를 한번 상기시켜서 아, 나 이거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오답 노트 작성해서 좀 연구를 하는 거야. 아, 이거를 요렇게 해석해야 안 틀리는구나. 이거부터 보거나 뭐 풀이 과정 할 때 난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했지만 나는 이걸 많이 실수하니까 애초에 나는 이렇게 하자. 이걸 스스로가 잘 연구해야 되는 게 사람마다 실수 함정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만의 오답 노트를 이제 제작하면서 이제 한 2번 틀린 거는 3번째는 절대 안 틀리게끔 하시는 게 마지막 싸움이야, 쌤에게. 요러면 이제 수석 이렇게. 알겠죠?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도 퀴즈 카페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카페에도 올리고 아마 홈페이지도 올라갈 텐데 한 이제 2번 이상 풀고 싶은 분들은 어쨌든 문제지에 세무에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표시를 많이 해야 돼. 단서 막 밑줄 치고 X 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2번, 3번 풀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올려드릴 거고요. 네이버 킬링 세법 그리고 Q&A 같은 거 항상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죠? 자, 그래서 OT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소득세로 가볼게요. 자, 소득세부터 나갈 거예요. 자, 진도 순서는 진도는 소법부 이렇게 나가요. 소법부. 소득세는 우리 회계사분들도 30점, 세무사분들도 30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니까 배우는 게 아예 똑같은데 대개는 요즘은 거의 전범위가 출제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소득세가 이제 열거주의라고 해서 자, 페이지 알려드려야 되는구나. 144페이지예요. 144페이지. 우리 친구들 마스터 처음 보는 친구도 많겠구나. 그죠? 마스터 요약서 144페이지 소득세고 요약서는 대부분 다 표로 응집시키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정말 지엽적이다 라는 것들은 좀 더 쳐내. 그래도 회독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얇지 않나요? 그래도? 근데 매년 한 50페이지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만큼 2권 되기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2권 되기 전에. 자, 그래서 소득세는 이렇게 크게 8가지 수도 과세할 건데 종합과세라고 해서 1년 동안 번 돈 다 합쳐서 과세하는 거 있죠. 그래서 2배사 근영기는 일단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자, 이 중에 회계사는 요즘 6개 다 내요. 이제 세무사분들은 보통 한 4개 정도 출제하고 있어요. 보통 4개 정도. 자, 근데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같아요? 6가지 중에. 매년 나온다.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뭐가 매년 나올 것 같아? 진짜. 하나 있어. 사업소득. 금융. 근로소득이에요, 일단 근로소득이 매년 나와요. 근로소득이 이제 근로소득 유일하게 한 번도 빠짐없었어요. 그리고 금융소득이야. 출제가 제일 이제 잘 되는 게 근로랑 금융이고요. 사업이 그 다음이야. 그리고 연금 기타가 출제 빈도수가 나는데 기타 소득은 사실은 모든 소득에 좀 낑겨서 페이크로 잘 나와. 다른 건 근로 기타.
연금, 기타 이런 식으로 기타 소득이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요, 다른 소득에 그냥 미세하게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로 치면 또 기타 소득도 거의 자주 나오는 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근로소득은 좀 쉬운데 결국은 하나 실수 싸움으로 움직일 거야, 실제 경향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소득 특징들을 이제 배워서 계산하는 문제 배우는 거고요. 또 이 종합소득 속에서는 정책상 이게 합산과세가 되는 이유가 누진세로 많이 과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많이 번 사람은. 근데 종합소득세 중에서 몇 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든지, 또 편의상 원천세로 납세를 종결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에서 다음에 종합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 한번 체크해볼게요. 개별적 과세.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합산과세였고, 여기는 개별적 과세. 그래서 이자 중에 분리과세가 된다는 표현은 5월달에 다른 소득을 합치지 않고 별개로 개별적으로 14%, 9% 이런 식으로 따로 과세하는 느낌이 분리과세지, 항상 원천징수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어요. 알겠죠? 원칙은 요 분리과세는 대부분이 원천세로 끝나는데 5월달에 신고하는 분리과세가 또 배울 거야. 그러니까 분리과세의 큰 개념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가 중요한 거야. 네, 원래는 합산인데 따로 과세한다, 이런 이배사 근영기 중에서 따로 과세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올해 정권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세법이 꽤 있는 편이야. 좀 위기야. 그래서 별로 대선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좀 잠잠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바뀔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너무 열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충격적인 개정이 하나 뭐냐면, 우리 법인세율 몇 프로였죠, 혹시? 법인세 9에서 24였죠. 그죠? 그게 전 정권에서 좀 이제 법인들이 세금 너무 많다, 좀 성장하게끔 하려면은 세율이 낮아서 그 돈으로 막 다시 재투자하고 사업 뭐 번창하게끔 하자, 이런 세계관이었는데, 야당에서 이제 반발해서 이제 1%씩만 낮춰줬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25% 구간을 아예 폐지시키려고 했지만 1%씩 낮춰줬다고 했잖아요. 다시 1%씩 오른대요. 제가 왜 야마도냐, 빡치냐면, 죄송해요. 자, 이게 1%씩 낮춘 걸로 2차 문제집을 다 바꿨어, 답을. 불과 작년에. 다시 1%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를. 1%로. 답이 싹 바뀌어. 심지어, 그로스업도 바뀔 수 있어요. 그로스업도 법인세율이 10%일 때 11%였고, 9%에서 10%거든요? 근데 법인세율 바뀌면 그로스업도 바뀌어야 돼. 그로스업도 문제 엄청 많아. 다 바꿨거든요? 다 바꿔야 돼, 또, 그러면. 그게 지금 제일 빡치는 게죠.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배당소득 중에서 우리 뭔가 현 정권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의 자금을 주식시장 쪽으로 좀 돌려서 코스피 5천 달성 막 이런 목표 취하면서 한국 주식 좀 투자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한국 주식을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배당이 없다, 배당이 낮다, 배당을 거의 안 한다, 이런 어떤 하나의 의견이 있어요. 또 배당 소득을 받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또 인식이 있어서 배당 많이 한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아예 분리과세, 또 별도로. 지금 2천만 원이 아니라 별개로 또 고배당 기업 배당은 분리과세, 요런 거 막 만들라 그래, 지금. 그래서 뭔가 하나 추가될 예정. 충격적 개정. 충격적 개정. 화가 너무 나고요. 자, 아무튼 그런 정책상으로 따로 과세하겠다, 높은 세율 부과하지 않겠다,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이자, 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근로소득, 또 분리과세 연금, 분리과세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있고요. 또 원천 징수가 되진 않았지만 얘도 따로 신고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5월 달에 분리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큰 틀에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종합소득이 나왔는데 항상 분리과세가 페이크로 껴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종합과세 되는 것만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분리과세까지 포함해서 다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물음을 굉장히 잘 읽어야 돼. 우리 시험 문제도 대표 예를 보시면 우리 올해 세무사 문제에서도, 자, 예를 들어 금융소득에서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의 합계.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막 분리과세되는 것도 페이크로 있으니까 그런 건 제끼고 종합과세 막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연금이나 기타 소득 문제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 대상 연금소득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번엔 종합과세를 찾으면 안 되고 분리과세 대상을 찾아야 돼.
이렇게 그 6가지 소득에서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원천세 얼마 뜯겼냐 물어볼 때도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포함한 거야. 뭐 이런 거네 약간. 근데 예를 들어 요런 거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안 물어볼 때도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약간 원천세. 그래서 원천세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원천세 얼마 뜯기는지. 그리고 이제 아예 장기간 형성된 소득을 이제 한 방에 과세할 때 높은 세율로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퇴직 양도세. 자, 금투세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삭제. 금투세는 폐지됐으니까 삭제 좀 해주세요. 금투세. 그래서 퇴직 양도소득만큼은 처음부터 합산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빠져 있어요. 빼져 있는 책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퇴직 양도소득만큼은 애초에 따로 과세하자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분류 과세란 표현을 써요. 분리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퇴직소득도 한 5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는 낮지만 당연히 2차 시험은 이제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한자라도 맞춰서 이제 그 합격 인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퇴직소득은 쉬운 편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자주 안 나온다고 제꼈다가 나왔을 때 합격생은 다 맞추는데 내가 공부 안 해서 틀려버리면 타격이 커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사분들은 무조건 내. 양도소득은 안 낸 적이 없어. 회계사분들은.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고요. 심지어 어렵게 안 내. 회계사분들의 양도소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쉽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무사분들은 좀 변수인 게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내. 진짜.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막 이런 규정을 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 요즘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최근에 수험생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의 난이도가 확 높아졌어요. 근데 또 매년 그렇진 않잖아요. 갑자기 또 쉽게 낸 거야, 교수님이. 다른 거 어렵게 내고 양도소득 너희 공부 안 한다며 쉽게 내야지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공부는 해야 되지만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1차 분들도 무료 특강으로 빼서 아마 이번 주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죠? 공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아마 진행할 거야. 진행할 때. 그때 객관식 문제까지 같이 풀어서 객관식 반 때도 스킵해요. 아예. 그냥 1차 그냥 특강이야, 그게. 문제까지 일단 다 풀어. 그리고 2차 특강은 또 따로 있고, 약간 2차 강의는 따로 있고, 1차용으로는 그거예요. 그게. 천천히 나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자, 현행 소득세는 각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각자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해볼게요. 각 개인. 근데 원래는 이제 결혼을 너무 이제 안 하면서 덩달아 출산율도 낮다, 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부부 단위로 오히려 합산하되 혜택을 많이 주자.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한테 우대를 약간 해주면서 그렇죠, 자식이 많은 요런 어떤 가족 단위로 이제 세금을 과세해서 세금을 낮추자 이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요거에 현재의 당연히 세제 객체 편에는 안 올랐어요, 다행히.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장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나 봐요. 다행이야. 그것도 들어왔으면 소득세 큰 체계가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각 개인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자, 부부 단위도 합산하지 않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세금 내시는 거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나중에. 그리고 또 소득세의 특징들 하나 봐보죠. 여기 소득 원천설 체크할게요. 자, 소득세법은 개인의 모든 영역을 국가가 다 파악하겠다라고 한다면 순자산 증가세율로 짜야 돼. 그게 1년 동안 네가 번 거 우리가 다 파악하겠다. 네가 번 소득 다 뭐 제출하고 자료 제출하고 우리가 너의 사생활까지 다 알겠다. 이렇게까지 해석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해요. 열거된 소득도 발생 원천지별로 구분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나누어서 과세한다 라는 내용이 소득 원천설이야. 소득 원천설. 그래서 열거주의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열거주의.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되, 나중에 배울 법인세법은 이런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소득을 다 과세하는 순자산 증가세로 빠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지는 거고죠. 그리고 누진세는 여기 제목만 체크해볼게요. 자, 쉬운 거는. 자, 소득세는 아무래도 많이 번 개인의 소득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을 막
고소득 연예인, 막 이제 뭐 대기업의 큰 이제 임원분들 이런 분들은 막 연봉도 엄청 높고 이러니까 50억, 150억 벌고. 또 저소득자분들은 또 소득이 적을 수 있는데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초과누진세라고 해가지고 많이 번 사람한테는 45%까지 과세되고요. 이제 현실은 4.5%라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보니까 49.5를 낸다고 했었죠. 근데 저소득자한테는 6%의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이제 이게 수직적 공평이라는 거야.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 수직적 공평이에요. 수직적 공평. 그래서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해서 일정 구간 초과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시스템. 뭐 그 정도 봐주시고 그 정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 이것도 제목만 체크할게요. 아무래도 이것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제 혜택을 주고 그래서 150만 원씩 빼주는 거 있었죠.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은 본인 거 150만 빠지고 가족 많으면 150 곱하기 가족 수만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적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고려해서 세금을 짠 것이 인적공제라는 제도예요. 인적공제, 소득세에 인적공제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원래 물가 상승률 비례하면 올려줘야 돼. 150이 너무 낮아. 그래서 185, 뭐 210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는데 최근에 일단 정부 세수가 많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제 혜택 측면의 제도들이 올해는 반영이 거의 안 됐어. 원래 상속세도 그래서 개정이 안 됐어. 다행히 상속세도 원래는 어쨌든 지금 개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개정안을 올린 거야 국회가. 이게 7월 말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 개정안이 올라오고 이제 뭐 차관회, 국무회 이런 거 통해서 쭉쭉 이제 회의를 거쳐서 여당 합의해서 막 통과되는 거는 2월에 확정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정 이렇게 말해줄 때는 흘려 들으시면 돼요. 아 이거 개정되니까 뭐 받아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나중에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개정이 돼도 1년 뒤부터 시행. 그럴 수가 있어. 또 개정됐어도. 그럼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올해 25년 개정세법은 흘려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득세의 또 특징들. 자, 원천징수가 아까 우리 세무얘기에서 잘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돈을 줄 때, 돈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서 준 다음에 돈 받는 사람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80만원만 받아. 뭐지? 하여튼 20만원 세금 떼인 거란 말이야. 요거를 상대방이 내주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면 납세가 편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취지는 이렇게 납세 편의도 있어요. 여기 납세 편의 적어볼까요? 납세 편의. 원천세로 납세가 종결된다는 거는 5월달에 신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납세 편의 측면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거 2천만 원 안 되면 우리 막 이자가 100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14원 떼요 만약에. 그래서 86원인 상태야. 근데 이 14원은 5월달에 신고하래. 다시 100원 이자소득 신고하세요. 말해서 홈택스 들어가. 전 국민이 난리 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죠? 유튜브 떡상하고 막 이윤여 유튜브 떡상하고 막 죄송해요. 자, 그래서 원천세로 그냥 끝내버리자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돈 주는 사람이고요. 세금 떼서 납세 종결되기 때문에 5월달에 신고 안 하셔도 되는 제도. 그래서 흔히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들. 그죠? 분리과세 소득. 근데 이제 원래 소득세는 원천세로 끝내는 게 아니라 5월달에 6에서 45. 그게 원칙이야. 근데 돈 받을 때 이미 한 막 14% 막 3% 막 이렇게 떼어버렸잖아. 근데 요거는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세금을 그냥 미리 징수한 것에 불과해서 5월 달에 세금 신고하면서 아니면 연말정산하면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 예납적 원천 징수라는 거고요. 요걸 종합과세라고 해요. 종합과세 소득도 돈 받을 때 세금이 떼었지만 그 세금이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제대로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취지는 돈이 얼마에 오고 갔는지 탈세를 막을 수가 있어. 얼마에 오고 갔는지 파악하니까.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야 되잖아요. 매달. 1월달 급여, 2월달 급여마다 이제 원천세를 해야 되니까 탈세 방지하면서 정부는 장점이 이게 세금이 매달 들어와. 그래서 재정 수요를 조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어요. 세무에게도 각 소득별 원천세 얼마인지 되게 잘 물어봐. 그래서 원천세가 일단 되냐 안 되냐부터 봐야 되거든요. 안 되는 소득도 있죠. 대표적인 해외에서 받고 이런 거. 그리고 얼마 되는지 세율을 좀 외워야 돼.
그죠? 이자, 배당, 이배사근역마다 원천세율이 다르잖아요. 또 이자의 안에서도 25짜리가 있고 14가 있고 막 그래. 그런 거 하나 팍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거야, 보통. 그래서 그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그죠? 원천세. 자, 그리고 세무회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간 다음에 좀 잠시 쉴 거예요. 자, 여기 간 다음에 자, 151페이지 가보세요. 자, 우리 세무회계 30점 중에 거의 양도소득 제외한 20점 넘는 수준이 이 종합소득세의 전반적 내용을 출제해요. 그래서 2배사 근영기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이 땡땡 소득금액을 구하시오가 가장 일반적인 물음이야. 각 소득별. 그래서 이자나 배당은 경비가 안 차감되고 배당은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로스업 제도 같은 거 배우실 거고요. 또 사업소득은 이제 경비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기장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이슈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실 거고요. 또 근로나 연금은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금액 빼주잖아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그죠? 그래서 올해도 요 근로소득금액 물어봐요. 어떨 때는 총금액 물어보고, 어떨 때 근로소득금액 물어보고, 이것도 어떨 때는 총연금액 물어보고, 어떨 때 연금소득금액 이런 식인 거야. 네, 웬만하면 이런 쪽을 많이 물어봐. 기타 소득금액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 6가지 소득금액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6가지 소득 합치면 종합소득금액 나오는데, 여기서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출제 빈도수가 매우 높아요. 올해 세무사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엄청 크게 출제해가지고 거의 100점 방지형 수준으로 평가돼. 심지어 그거 지역특강에서 다룬 거거든요. 지역특강에서 진짜 올해는 진짜 빡쳐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는 게 지역특강이었어요. 거기 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아마 시험장에서 정신없어서 맞추기 힘들었는데 몇몇 그래도 지역특강 들은 수강생이 거기서 공부한 내용으로 시간 나 당연히 1회도 안 풀었어. 이것도 너무 어려우면 일단 건너뛰어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았길래 풀었는데 맞춘 거야. 그럴 때 제일 뿌듯해요. 이게 너무 뿌듯했고, 어쨌든 자, 종합소득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별로 빼주는 인적공제, 막 국민연금 낸 거, 우리 막 주택, 뭐 전세자금 대출 막 갚고 이런 것들도 빼주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이제 조특법까지 세무사회계사 시험법에 전부 들어가요. 이제 세무사는 1차 시험에 조특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 조특법 소득공제도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소득공제 차감돼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서 단순히 세율 곱해서 나오는 산출세액이 있고, 금융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특례 적용됐던 거 기억나요 혹시? 맥스 1, 2라고 해서 막 2차 나중에 하자. 아무튼 맥스 1, 2 요런 세계관도 있고, 또 이제 2차는 요 사업소득 중에서 세율 특례 적용되는 것도 있고, 또 연금소득 쪽에서 특례 적용되는 게 있고, 기타 소득에도 특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율 같은 거 막 이게 종합이 유리하냐 분리가 유리하냐 비교해서 절세 방향으로 구한 산출세액 막 이런 거 물어봐. 그게 좀 쉽지 않겠죠. 그죠? 절세하려면 2가지 방식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게 좀 어려운 문제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혜택상 해서 예를 들어 병원 가서 쓴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있고요. 또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었고, 뭐 재해 입었을 때 재해손실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뭐 이런 수많은 세액공제들을 출제하시는데, 이게 좀 이제 쉽게 나오면은 위에 자료랑 개별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냥 세액공제만 따로 구하는 거야. 근데 좀 어렵게 나오면 위에부터 쭉 연결돼서 이 산출세액에 얼마 곱하는 세액공제들은 산출세액이 틀리면 세액공제가 틀리거든요. 그게 세무사 문제들이야 주로. 세무사 문제들이 좀 그렇게 나오고, 회계사 문제들은 간혹 그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도 보시면 자, 문제도 좀 거지 같은 게 이 종합소득세 4번을 먼저 구해야지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배치를 죄송해요. 이런 거 자체가 좀 킹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이 변수를 이렇게 해야 되나? 순서상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금융소득 틀렸어. 1번이 틀렸어. 근데 회계사 문제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단서 지문이 붙어가지고 아니면 물음이 별개로 있어. 그래서 자, 금융소득은 얼마로 가정할 테니 그걸로 산출세 구해라 라고 한다면 1번 틀려도 뒤에 거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세무사는 요즘 워낙 뭔가 2차생이 많아서 칼체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꽈랑률을 많이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여기 만약 틀렸어. 산출세가 틀려 사실. 소득 틀렸는데 세금이 어떻게 맞아. 이거 틀리잖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틀려.
요거 3번 하나 별교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3개 틀린 애들이 보통 3번 맞출 수 있을까? 되게 틀려요. 그게 다 틀리는 거야. 진짜. 여기서 하나 틀렸잖아. 10점이 빵점이에요, 지금. 되게 많아요. 올해는 이게 무서운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잘하는 애들도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 시험장에서 나와보니까 나 병신이었다 이러면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잔인한 게 회계사는 좀 덜 그런데 세무사시면 요즘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틀리게 출제해요. 근데 이게 10점이 무서운 게 100점에서 90점이 아니라 이게 평균 싸움을 했을 때, 올해 커트는 조심스럽지만 제 예측으로는 작년에는 45점이 세무사 커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 근데 올해는 그래도 개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커트가 50점 초반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50한 3점, 52점, 54점 막 요 정도에서 700등이 판결은 날 것 같은데, 그럼 말하자면 53점이 결론이 났어. 근데 52.5 졸라 많아. 52.4, 52.4, 52.2, 52 여기 수두룩 빽빽이야. 수두룩 빽빽. 근데 우리 이게 2.5 정도 한 평균 1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점에 하트는 평균 4점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53점이 아니라 49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현저히 차이 나는 거야, 사실. 합격권에서 아쉽다가 아니라 그냥 아쉬운 것도 아니라 평가해. 왜? 주변이 나 떨어졌어. 한 문제 들어서 떨어졌어. 몇 점인데? 나 49야. 조용히 있어. 나 지금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졌어. 이런 게 되게 많아. 242면 합격 239. 요거 엄청 많아. 238, 232, 240 엄청 많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10점이. 이게 한 문제 10점이.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공부할 때 좀 처음부터 막 이게 하나 놓쳐서 틀렸다고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그냥 시험 제도가 그러니까 그냥 정확히 해야겠다. 그리고 꼼꼼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세요, 지금부터. 알겠죠?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느낌.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빼면 결정세액이 나왔어요. 자, 근데 시험 문제 아직까지 가산세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개만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요게 시험에 또 잘 나온다 그랬죠. 또 원천세 잘 물어봐. 원천세가 대표 기납부세액이잖아. 그래서 원천징수도 뭐 종합과세 대상 원천세냐, 분리과세 대상 원천세냐, 아니면 다 구해라, 이거는 뭐 케바케지만 어쨌든 원천세까지 잘 물어보다 보니까 요 전반적 구조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 세무사분들은 요런 거 대비해야 돼. 우리 금융소득에 대해서 쭉 구해라 했는데 이 모든 소득세액공제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야. 특정 소득자한테만 해주는, 대표적으로 배당세액공제는 배당소득 있을 때만 적용돼요. 그 시험 중에 가장 많이 틀린 게 뭐냐면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한테만 적용돼요. 이게 건강보험료 공제야, 건강보험료 공제. 예를 들어 사업자가 출시됐어. 근데 자료에 특별소득공제가 페이크로 있어. 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세무에게는 페이크 싸움, 실수 싸움이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나중에는 소득별로 전반적으로 이게 그려져야 돼. 금융소득자일 때 이렇게 구해서 금융소득자의 소득공제 뺀 다음에 금융소득자의 세액공제 빼서 금융소득자가 원천세 땅을 빼서 5월달에 낸 세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다 배운 다음에. 또 사업소득자 쭉 구해서 결국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쭉 빼고 사업소득자한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런 거 고려한 다음에 또 사업자도 뭐 연예인 프리랜서 분들은 3.3% 떼이잖아요. 3% 떼이잖아요. 그런 거 기납부세액이구나, 이런 전반적 지식이 그려져야 돼. 2차를 배우면. 그럼 1차가 쉬워져.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근로자가 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제일 많은 소득자야. 그래서 근로자는 실제 그렇게 잘 나와. 실제 세무사 시험. 하나만 보고 이제 진짜 신청 가질게요. 자, 우리 연습서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연습서에서. 느낌 봐봐, 연습서. 그 연습서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죄송. 요 문제인데, 자, 45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무사 22년도 기출문제인데 2차는 항상 물음부터 보시는 습관 들이세요.
뭐 물어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넘어가야 돼. 미친 새끼들이야. 그죠? 자료가 개 많잖아요. 두 장 넘어갔어요. 그럼 물음 1 하면서 홍길동 씨의 연말 정산 신고서이다라고 하면서 오씨 엎어지겠다. 1의 12금액을 제시하시오 하면서 지금 자료가 총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특별, 신용카드 쭉 빼가지고 과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쫙 빼서 결정세액까지 한 큐로 구하는 문제죠. 그죠? 총급여 틀리면 여기서 몇 개 날아가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죠? 빡세죠? 자, 점수 배점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26점으로 출제됐었어. 26점 출제했는데 나중에 사실 배워보시면 쉽게 나왔어. 다행히. 실제 만점인 친구도 되게 많았어요. 이때 소득세 만점인 친구 많았어요. 왜냐면 뒤에 4점짜리가 하나 있어. 요게 4점짜리였어가지고 총 30점으로 출제가 됐는데 간혹 이렇게 한방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럴 확률이 높은 건 근로소득자일 때. 근로자일 때는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예 한방러시 26점, 4점 이렇게 출제됐다고요. 최이지 잘 오고 있죠? 연습서인데 마스터가 아니라 오이씨 이사 저렇다. 연습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도 쓱 살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일단 연습서의 구성은 진도별로 되어 있는 거야. 보시면 앞에 이게 목차 같은 거 봐볼까요? 앞에 목차 보시면 이게 일단 시험 문제는 다 소득세가 섞여서 막 랜덤으로 막 2배속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배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시험에 나온 문제를 진도별로 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숙달이 되시면 모의고사를 2차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게 실제는 전범이 랜덤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자료가 하나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렵게 느껴져.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도별로 훈련하지만 나중에는 2차 시험은 전범이 꼭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가 엮여있을 때 이 자료 저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끌고 와서 풀고 막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득세가 그런 게 심해요. 소득세가. 그래서 그 느낌이 다를 거야. 느낌이 다르고 또 이게 금융소득만 쭉 텐션 있게 풀다 보면은 이 금융소득 텐션으로 이 뒤에 문제로 잘 맞죠. 시험 문제는 금융사업 소득세액공제를 막 동시에 풀어야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연습서는 진도별이고 나중에 시험은 전범이다. 여러분 연습서 어느 정도 잘 풀릴 때도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나중에는 이제 시험과 같은 모의고사 훈련까지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2차 시험 전까지 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이게 완전 진도야. 지금 완전 진도.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모의고사가 GS 알겠죠? GS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저는 퀴즈도 나눠주지만 그리고 유예 요런 거 유예 2기 3기 참고 1기는 광이거든요. 근데 2기 3기라고 불리는 그런 그 커리큘럼이 시험 보는 진짜 시험과 유사한 시험 보는 과정이야. 근데 당연히 동차 GS는 조금 더 쉽고 유에는 아마 동차 겪은 친구들이랑 좀 더 어려워. 그냥 그 차이지 그게 뭐였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 되게 질문 많이 하더라고. 동영상 보시면 2기는 뭐고 3기는 뭐고 1기는 뭐야 막 이런 거 알겠죠? 그게 시험이지. 시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연습서가.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